자, 이제 또 매크로 큰 그림 잡아봐야죠. 시장이 오늘 뭐 조정받는데 깊이는 그렇게 깊게 조정받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 뭔가 기대감과 경계감이 섞여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달러가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킹 달러, 요즘은 갓달러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달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분장 최석원 부분장이 함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환율이 좀 치솟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속도 조절 기대감, 이 피벗이라고 표현을 좀 하던데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반적인 달러와 강세가 뭐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그 피벗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긴축의 강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정될 가능성. 그다음에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달러화가 확 강세가 됐을 때, 네. 그 영국 파운드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영국 정부가 양보하는 방향, 양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세안을 좀 철회해야 그렇죠. 한다. 네. 어찌 보면 좀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근데 안정이 확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110 정도로 달러화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살살 올라와서 어젯밤에 보니까 112 이상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런 기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린 건데, 달러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럼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괜찮다는 거고, 네. 제일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을 거라는 믿음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단기간 바뀔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네.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고,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데들은 아마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수출국들일 거예요. 근데 제조업 국가들은 아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원자재 가격도 높고 또 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미국보다 나을 수도 없고, 이렇다 보면은 달러화 강세는 유지가 될 거고, 단지 이제 워낙 지금 빨리 강세가 돼서 30% 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한 1분기 정도까지, 뭐 1분기라고 하면 그 연준의 이 통화정책 속도가 좀 바뀔 때까지는 어쨌든 달러화 강세는 유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9월달치. 네. 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하세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사실 뭐 계속 물가 전망들을 모두 다 틀려왔기 때문에 네. 자신감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PC 물가 지수에서 봤듯이 개인 소비 지출. 맞습니다.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서 봤듯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 대표적으로는 뭐 부동산 가격의 반영도 있을 거고, 네. 임금 상승 압력도 있을 거고, 그밖에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재나 서비스업들의 이제 그 가격 인상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물가가. 저희가 이제 제일 원하는 거는 이게 전월비로 막 확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달에도 사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월비보다 올랐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전월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오히려 약간의 이제 소폭 플러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보면 연준의 지역은행이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네. 그걸 보면 8%를 넘어설 것 같다. 이제 8%를 넘어서게 되면 과연 연준의 긴축 속도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시각이 더 지배적일 것 같고, 그걸 반영해서 아마 연준의 많은 인사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네. 최근에 연준 임원들의 이제 발표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이 어떤 긴축의 강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앞서 나가서 그거를
이번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미국 증시 막 급반등할 때. 맞습니다. 이제 피벗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이제 되돌리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 어제 그제 이틀간 또 조정은 받았는데. 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외환 당국이 환율에 민감하죠. 이게 IMF 네네.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네네. 2008년도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1,500원의 한때 1,440원까지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1,500원 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네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공식적인 보도는 한 20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4,100억 달러. 네. 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부분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예, 뭐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몇 주간 그 원화의 이 절하폭이죠. 네. 원화의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더 셌어요. 네. 사실은 지난 한 1년 반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원화가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이 절하된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가 절하되는 만큼 오히려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는 좀 더 절상화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우려, 지금 말씀하셨던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 저희만 있겠습니까? 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대한 반영에다가 사실은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경상 수지가 또 오늘 8월 달에 아침에, 적자가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줬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불안감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없이 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환율 자체가 그냥 가격 조절 시스템 안에서 놀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지 우리가 아까 우려했듯이 이 뭐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그래서 부동산이나 맞습니다.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원화만 다른 통화에 대비해 가지고 더 달러 대비해서 또는 다른 통화 대비해 가지고 약세로 확 간다. 네. 그런 거는 분명히 좀 막아줘야 되고 이제 그럴 때 아니면 외환보유고는 남겨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 신뢰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써서 지금 현재 남들보다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건 좋을 거 하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환위기 같은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별로 이렇게 그렇죠. 엿보이지 지금 않아요. 그 얘기를 꺼내기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영국처럼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 뭐 영국은 지금 이번에 한번 그런 정책적인 미스를 했지만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정책 미스를 하면 날 수 있죠 외환위기가. 그렇죠. 뭐 오지 말란 법은 없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될 거냐 그렇게는 안 보이고 우리나라 그 외환 당국도 그 개입을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좀 돈을 쓰긴 했지만 보니까 평균적인 달러와 강세 정도 이상으로 우리 통화를 강세로 그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당국을 믿어야죠. 신뢰를 해야 되고 금융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심리적인 쏠림이 있을 경우에 좀 더 부정이 커지니까 네. 자, 경기 부진하고 환율 부담 뭐 좋은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 4분기에도 수출 전망이 2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우리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뭐 이미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좀 된 건지 가격 반영이 아니면 아예 또 진행형인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4분기 정도의 수출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반영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봐요. 네. 가격대에서 상당히 반영을 했고 단지 이제 내년이 좀 문제일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 뭐 IMF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다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쭉쭉 내리거든요. 다음 주에 IMF가 조정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2% 초반 이럴 텐데 그럼 이제 올해 3%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지는 그림이고 일정 기간은 선진국들에서 침체가 뭐 지금으로서는 좀 얕게 나타날 거로 봅니다만 네.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처럼 수출하는 나라들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환율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글로벌 경기 부진 하에서 수출 부진은 뭐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 수출 부진은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거니까 네. 기업들의 이 탑라인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상당히 지금 그 원재료 가격 쪽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진 쪽도 그렇게 좋을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수출에 대한 부담은 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게 4분기는 반영이 됐더라도 내년 1분기, 2분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이어지는 4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실적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환율 효과 네.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뭐 그래도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다. 네.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Q가 지금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Q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환율만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우리 IMF 때 경험해봤듯이 환율 쫙 올라가고 기업들 수출 확 늘어나고 하는 그렇죠. 이런 언젠간 턴하는 맞습니다. 뭐 J커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가격 네. 경쟁력이 생길 수는 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얘기하는 게 IT라든지 뭐 이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뭐 다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문제가 우리가 워낙에 이거를 많이 해외 공장을 짓다 보니까 뭐 벌써 한 20년간 4배 이상 이 해외 공장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선 다 달러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환율 절하 효과가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환율 상승 그래서 효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줄어들어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양상을 보면 중국 쪽에 수출이 좀 안 되는데 미국 쪽으로는 수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네. 게다가 미중 무역 협상 이 미중 패권 전쟁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지만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실적.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환율이 오를 때 네. 우리가 지금 수출 쪽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내수 쪽은 나쁘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그래 코스트는 올라가는 거고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조정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봐서 수출 기업 중에서도 미국의 노출도가 좋은 몇몇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킹달러 앞서 주제가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갓달러. 네. 네네. 갓달러에도 못 웃는 수출 기업이 있다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물량 효과가 크게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개별 기업별로 보면 어찌 보면 가격 상승 압력이라는 거, 원재료도 가격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해서 뭐 이게 중화되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이 전가를 못 시키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전가를 못 시키는 기업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브랜드가 낮은 기업들, 네. 그다음에 주로 하청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 이런 데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환율의 수혜를 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환율의 수혜를 받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좁게 나타나고 좁고, 네. 나머지들은 오히려 수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영향을 못 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의 상당히 문제라서 조금 잘 가려서 지금 이 종목들을 봐야 되는 또 업종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10월 들어서 잠시 좀 반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증시였는데 10월 전략 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을. 뭐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네. 뭐 반등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7, 8월에 하루 단위로 왔다 반등했다가 갔다 해서.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10월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은 거는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도 1월 1, 4분기 정도까지의 그 긴축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이들을 감안하면 뭐 경기에 대한 우려도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래야 이제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좀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는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텐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사실은 1,400대가 그 코스피가. 저점이었지만 코스피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1,700 정도쯤 사도 전혀 상관없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하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2,0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근데 금융위기가 안 가면 그 이상으로 가는 건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길게 보면 그런 접근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시장이 좀 나쁜 상황에서도 항상 보면 박스권에 놓여 있을 때 좀 주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니면 개별주들 업종들이 뭐 있습니다. 또, 예, 많이. 근데 그게 뭐 개별주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테마를 타고 흐르잖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이전에 뭘 사도 계속 오른다 이런 마음은 버리셔야 되고 그런 주도주를 잘 관찰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주도주는 설사 내가 정말 바닥에서 못 잡더라도 일정 부분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접근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재생에너지도 요즘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거다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중심을 잡기 위한 달러 가치 강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지만 또 한번 들여다봤고요. 도움 주신 분은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분 최석원 부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